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주차 계곡 생태계와 수소곤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첫 번째 시간에 계곡 생태계와 수소곤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수소곤충의 종류,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또 우리 주변에 또는 생태학적으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공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업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과 관계없는 그런 학과도 있고, 또 앞으로 공무원이 될 생각이 없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서는 이제 계곡 생태계와 수소 곤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재가 사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가재 어떤 곳에 산가요? 네,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가재 그러면 일단은 큰 하천에 산가요? 강 같은 데서? 아니면 조그만 데서 산가요? 조그만 그 도랑 같은 곳에서 살까요? 네, 도랑 같은데 그런 데 살죠. 물이 이제 아주 많은 강이나 깊은 곳 이런 것보다는 물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깊이도 낮고 그런 곳. 그다음 주로 이제 돌로 이루어졌다든지 하천 바닥이 돌로 모래나 이런 자갈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흙이나 이런 것보다는 돌이나 자갈 이런 걸로 이루어진 곳이 특히 이제 가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재가 사는 것이 햇빛이 쨍쨍 쬐는 곳이 좋을까요? 아니면 약간 그늘이 지고 시원한 곳이 좋을까요? 역시 이제 계곡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늘이 지고 시원한 곳에 살기가 좋죠. 그런데 이제 많이 살고 있어요, 가재들이.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가재들이 산소가 풍부한 곳에 살까요? 아니면 산소가 조금 적은 곳에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면 산소가 물론 많은 곳에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재에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제가 물론 답변도 제가 했지만, 가재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재는 넓은 하천, 깊은 하천보다는 좁고, 그 다음에 깊이가 낮고, 물의 흐르기가 빠른 그런 계곡이나 도랑 같은 데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늘이 들어져 있고, 물은 시원하고 또는 차갑고, 용존 산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많은 곳에 살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재 하나만 가지고도 가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미 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을 만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지표생물이라고 그랬는데, 지표생물이라면 그 생물로 인해서 그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물에 대해서 또는 그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표생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재는 가재과에 속하고요. 좀 더 종속과목 관문계라는 분류 체계로 보면은 가재과에 속하고 식각목이라는 것은 여기 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5개. 하나가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이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10개의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10개. 이런 것들을 식각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갑옷. 그래서 제가 갑각강, 새우도 갑옷 입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각각강이라고, 절지동물이라면 이 마디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디가 있어서 절지동물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있는 답을 여기다 적어놨죠. 가재가 사는 곳은 도랑이나 계곡, 물 흐름이 적고 그늘진 곳, 그 다음에 돌로 이루어진 바다, 맑은 물, 차가운 물, 용존산소가 풍부한 물, 이렇게 이제 제가 써놨어요. 당연히 계곡에는 그늘이 들어지기 때문에 물이 시원하겠죠. 그늘이 들어지기 시원하고, 그 다음에 물은 이렇게 펄펄 끓는 물보다는 차가운 물에 용존산소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시원할수록 산소가 많이 녹아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가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톤프라이라는 게 있어요. 돌에서 사는 파리, 진강도래라고 그러는데요.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생물을 말해요. 이런 생물을 말하는데, 이 스톤프라이는 이런 곳에 살거든요. 물 흐름이 빠르고 그 다음에 돌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계곡, 용존산소가 풍부한 곳, 차가운 곳, 그래요. 가재하고 차이점은 거의 비슷한데 얘는 그래도 가재보다는 훨씬 그 계곡의 중앙 부분, 이렇게 돌이 크기가 크다든지 또는 물이 흐름이 빨라요. 유속이 빠르다고 그러죠. 이런 곳에 사는 게 이제 가재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붉은 깔따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붉은 깔따구는 아직 제가 강의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올해도 이제 3월달에 제주 강정정수항에 나와서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인천에서 그 깔따구가 나와서 이런 붉은 깔따구가 수돗물에서 나와서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그 곤충이에요, 이게. 얘는 굉장히 오염된 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호수 깊은 퇴적층, 깊은 곳. 그럼 이 말은 뭐냐, 오염됐단 말은 유기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산소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이죠. 또는 산소가 부족하든지 산소 농도가 낮은 곳. 그 다음에 호수의 깊은 곳은 산소가 녹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산소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붉은 깔따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인천에서 이렇게 수돗물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이와 같이 그 4급수나 5급수에 사는 생물의 지표로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강도래는 1급수에 사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생물을 우리가 그 채집에서 또는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을 관찰을 하면은 그 하천의 어떤 환경 상태 또는 그 어떤 생태학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에서 잠깐 말을 했지만 이제 물속의 대변인, 지표생물이라고 그럽니다. 물의 어떤 수질 상태나 생태적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는 것들을 우리는 그 지표생물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알기 쉽게 대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얘들은 그 서식 범위가 좁아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지표생물은 붕어처럼 하천 상류에 살고 하천 하류에도 살고 또는 그 1급수에도 살고 3급수에도 살면은 그런 붕어들은 지표생물로서 나타나기가 상당히 상가시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 있잖아요. 그 난강주 시장에 가서 우리가 그 붕어를 사면서 물어보면 그 붕어 파시는 분들이 다 동복코나 조화모에서 잡아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동복코나 조화모에서 잡아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광주천에서 잡아왔는지 아니면 조금 더 오염된 곳에서 잡아왔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붕어 같은 경우는 광주천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1급수 수질이 아닐지라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쏘가리를 잡아왔다. 쏘가리. 그럼 쏘가리는 1급수에만 살기 때문에 절대 강주천에 잡아올 일은 없겠죠. 이와 같이 아까 가재를 잡아왔다. 가재는 더러운 물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서식 범위가 좁다는 말은 지표생물, 환경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수질 상태를 평가한다든지 또 하천 바닥 구조를 평가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물이 어디에서 살고 있냐에 따라서 아까 가재나 강도래나 깔따구처럼 그곳의 서식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지표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곤충은 날도래라는 곤충인데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환경부에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물고기, 그 다음에 곤충 이런 것들을 또 그 곤충 외에도 다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생물 지표종이라고 이제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어떤 종은 1급수 매우 좋은 조건에서 살고 어떤 것은 뭐 중간 정도 보통이라든지 좋은 정도에 산다. 이렇게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는 뭐 버들치 같은 경우는 되게 계곡에 많이 살거든요. 열목어는 우리 지역보다는 강원도 쪽에 사는데 이런 그 물고기들이 산다 그러면 아주 좋은 물이다 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피라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갈견인데, 갈견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은어는 이제 회유성으로 바다에서 섬진강하고 이렇게 해유에서 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2급수 정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슬기도 2급수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엽새우라는 것도 있고, 가재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1급수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수질이라든지 또는 그 생태적인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지표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보통에서 약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매우 나쁨 쪽에 보면 여기 이제 이런 그 물달팽이라든지 실지렁이라든지 파리류의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붕어는 매우 나쁨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1급수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유기물이 많은 물 흐르기가 좀 그 탁한 이런 데서도 메기라든지 붕어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잉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계곡 중에 지리산에 가면 뱀사골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곳에 가면 심원계곡, 뭐 이런 것들. 지리산에는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이 많죠. 뭐, 피하골도 있고, 심원계곡 있고, 뱀사골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곳에 그 계곡들이 참 많죠. 여기 이제 지리산은 국립공원으로서 워낙 그 높이라든지 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지리산은 계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경사가 아주 급하고 또 바위나 이렇게 큰 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당연히 물 흐름이 빠르겠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런 곳에는 이제 물이 흐르기 빠르기 때문에 가재나 이런 것들은 사기가 좀 곤란하고 이런 곳에는 이제 강도래라든지 하루살이라든지 이런 이제 1급수에 사는 종들이 적응해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곡에 그 모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계곡을 조금 이제 세부히 자세히 보면은 계곡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갖추고 있어요. 일단은 계곡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좀 빠르게 흐르는 곳, 유속이 센 곳이 빠르게 흐르는 곳. 그런데 깊이는 낮죠. 강에서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울. 우리가 뭐 강주의 수돗물 이름이 빈여울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한 거죠. 물이 맑은 물들이 이렇게 여울을 따라 내려가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은빛처럼 빛나는 그런 게 이제 여울이고
이 물이 모아지는 곳, 이제 예를 들어 폭포로 말하면 물이 떨어지는 곳과 물이 이제 그 밑에 받아지는 곳, 이런 것도 우리 소라고 그러죠. 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의 흐름이 완만하겠죠. 이런 구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계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만한 곳에 사는 곤충이라든지 그런 물고기라든지 이런 사들고, 여기는 바닥에 숨어 사는 물고기 또는 곤충 이런 게 사는데, 소보다는 아무래도 여울에 낙엽이라든지 이끼라든지 또는 그 물고기나 곤충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제 그 생물들이 많죠. 먹이가 풍부하고 그 서식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태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생태계는 비생물과 생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죠. 뭐 당연히 물이 있고, 물에 따라서 온도, 물의 흐름, 화산 구조가 이제 이렇게 여울이라든지 소, 작은 자갈, 큰 돌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물에 녹아있는 용존산소, 수질, 무기물이나 유기물, 무기물은 이제 뭐 여기 속에 녹아있는 이원유들, 뭐 이런 망간이나 철이나 또는 뭐 여기는 중금속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중금속류나, 유기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인데 주로 낙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물로서 작용을 하겠죠. 이런 비생물적인 게 있고, 생물은 여기 이제 그 돌에 붙어 있는 이끼 같은 거, 이런 지리산 계곡은 거의 이끼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걸 칫솔로 이게 긁어보면 여기에도 이제 그 일급수에 사는 부착조류, 돌말이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루살이나 날도래나 이런 수소곤충들이 이제 이걸 갉아먹고 사는 것이죠. 이런 이제 큰 고차 그 소비자로서는 수달 같은 게 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생태계이기 때문에 먹이 관계에 서로 이제 의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가져지는 것이죠. 모든 원천은 여기에 있는 플랑크톤인 이 부착 조류가 그 흡수해서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원천이 이제 햇빛이죠. 태양이죠. 그래서 계곡 생태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숲이나 들판이나 연못이나 이런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이런 생물과 비생물 요소들이 상호 관계를 가지고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계곡 생태계는 이렇게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고, 그 다음에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물이 시원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지리산에 여름철에 가더라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뭐 발이 시려워서 참기 힘들 정도로 그런 적도 있죠. 이제 그래서 계곡에는 그런 것 때문에 물이 맑고 또 유속이 세고 이런 이런 곳에서 사는 그 생물들이 많이 사는 그 대표적인 생물이 수소곤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맑고 용존산소가 많고 먹이가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이제 아직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수소곤충들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곤충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계곡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다음 차수에 하겠지만, 다음 주차에 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담수 생태계라고 해요. 바다는 이제 해양 생태계라고 그러죠. 근데 되게 이제 육지에 있는 것을 담수 생태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서식처가 있죠. 사실은 이런 연못이라든지 이런 그 숲에 있는 계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하천도 상류와 중류와 하류에 사는 이런 게 이제 종적 네트워크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곳에 그 수소곤충은 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온천에서부터 뭐 이런 그 연못이라든지 조그만 또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소곤충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곳에 사는 것을 우리는 유수 생태계, 물이 흐른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연못처럼 물이 이제 그 고여 있는 곳, 이것을 정수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 다 수소곤충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곡의 물리적인 환경이 수소곤충의 서식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래에서 주로 사는 수소곤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뭐 무늬하루살이라는 건데, 무늬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입의 주둥이가 마치 우리 코뿔소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포크레인 뭐 이런 것들처럼 모래를 팔 수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래 속에 파묻혀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곤충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구조는 이와 같이 이제 하상 구조, 이게 바닥의 구조를 하상 구조를, 하천의 바닥 구조, 돌의 크기가 얼마나 되어 있냐, 돌 크기가 굉장히 큰 것 또는 크기가 작은 것, 모래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 유기물도 적을 것이고 뭐 또 이런 부착조류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차이가 있겠죠. 또는 이제 여울이라든지 쏘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먹이라든지 서식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확연히 무등산 계곡에서 곤충을 채집한 거하고 강주천에서 채집한 거하고 영산강 하류에가 채집한 거 완전히 곤충의 종류가 달라요. 그 숫자도 다르고. 근데 가장 다양한 것은 보편적인 곳에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살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영산강 하구원 같은 곳은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다음 밑에 진흙이 뻘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곤충만 살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렇게 보니까 뭐가 있는가? 깔따구, 붉은 깔따구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등산 계곡에 와보면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강도래, 하루살이, 날도래, 뭐 거기에 여러 가지 깔따구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그 종 다양성으로 따지면 뭐 몇천 배도 많은 종들이 살고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곳에서만 많은 숫자의 개체가 살 수 있는 것은 뭔가 보편적이기보다는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상 구조라든지 하천의 폭, 유속, 물 흐름, 거기에 이제 수질 상태, 온도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유해 물질이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생물이 살 수 있고 살 수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곤충을 가지고 수질을 많이 평가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광주천에서 수소곤충을 채집했는데 수소곤충이 한 마리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 정도의 수질이면 그래도 이런 1급수는 아니지만 2급수나 3급수에서 사는 수소곤충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 이게 곤충이 살 수 없는 어떤 물질을 버렸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영향을 받으면 생물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문제가 있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m 앞쪽에서 농약을 뿌렸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농약은 1시간이면 다 흘러내려갑니다. 밑으로. 그럼 그때 가서 농약 성분을 물을 채수를 해서 농약 성분을 측정한들 농약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미 생물은 영향을 받아서 죽었겠죠. 그래서 그 생물들을 조사해보면 이렇게 과거에 있던 어떤 오염 행위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물리적인 구조의 의미는 이제 생물들의 서식처를 결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이 달라지고 생물의 다양성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는 종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되게 이제 계곡의 경우에는 종 다양성이 높아요. 보편적이기 때문에 여러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포용력이 있는 것이 계곡이죠. 그렇지만은 우점도 지수가 낮단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한 개의 종의 개체수가 몽땅 나온다 그렇진 않아요. 강도래 조금, 하루살이 조금, 날도래 조금 이렇게 조금씩
훨씬 많은 종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계곡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건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수서 생태계는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담수 생태계,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물이 흐르는 것 유수, 물이 멈춰 있는 것 정수, 물이 이제 뭐랄까요, 물이 조금 있는 곳 또는 그런 걸 습지라고 그러죠. 이런 습지 생태계, 하천 생태계가 있고요. 그래서 유수 생태계는 이쪽은 이제 제가 다음 하천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하천 법에 따라서 국가하천, 국가가 관리하죠. 영산강은 국가하천이고 광주천은 얼마 전까지 지방하천이었는데 광주시가 관리한 하천이었는데 최근에 국가하천으로 포함이 됐어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거고 지방하천, 그 다음 소하천은 이제 각 군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리해요. 폭이 2m 이하 이런 것을 이제 소하천이라고 부릅니다. 하천 폭에 따라서 3m 이내는 도랑, 제가 아까 도랑이란 말했어요. 영어는 creek이라고 쓰고요. 개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m 이상은 강인데 뭐 강이나 하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물 흐름에 따라서 아까 소나 여울 이야기를 했고 수원, 물이 어디서 이제 시작됐는가, 수원에 따라, 거리에 따라서 산간, 중간, 하천계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천의 연속성이라는 건데, 여기가 영산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4차 하천이라고 해요. 이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물이 이렇게 수원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건 1차 하천, 1차 하천과 2차 하천이 합쳐지는 것을 우리는 2차 하천이라고. 근데 이게 플러스 개념이 아니에요. 2차 하천과 1차 하천이 또 여기 지류가 또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지류가 지천이 또 합쳐지는데 합히면 3이지만 3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2차 하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2차 하천과 2차 하천 더하기는 4지만은 2차 하천과 2차 하천이 더해지면 3차 하천이 되고 3차 하천과 3차 하천 합해지면 4차 하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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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는 3차, 1차하고 2차는 2차가 되는 것이죠. 2차와 2차는 3차, 3차와 3차는 4차. 이렇게 이제 하천의 차수가 이렇게 분류가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정도는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의 기능은 이 다음 주차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있기 때문에 이수 물을 이용하는 것이죠. 치수, 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홍수가 나지 않게, 가뭄이 나지 않게. 친수,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산책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친수 공간. 그 다음에 공간적인 기능, 이런 공간적인 경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기능들을 이용 측면에서는 해주고, 생태 측면에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서식처, 물을 정화시켜주는 수질 정화 기능, 그 다음에 물질을 소비하고 공급하고 전환하는, 이 말은 물이 비가 오면 바깥에서 유기물이 들어오잖아요. 물고기들이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는 공급, 여기서 소비하면 소비지. 그 다음에 물고기나 곤충이 그 물질, 유기물을 먹고 뱉어낸다든지 소화시키면 물이 정화되고 다른 물질로 바꿔지죠. 그런 것들을 전환. 그 다음 생물의 이동 통로, 수달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또 문어가 해유돼서 올라오고 이런 이동 통로로서 새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능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상류, 중류, 하류로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서식 환경으로서 여울이나 소에 대해서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 참고로 물이 흐름이 빠른 곳 이런 것이고, 소는 물이 깊고 유속이 느린 곳, 이게 이제 그 여울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떨어지는 곳을 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환경의 산강계구는 수원, 물이 이제 발원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위가 크고 큰 자갈로 이루어져 있고, 캐노피라는 것은 그늘이 들어진다. 나무 때문에 캐노피가 높다 하는 것이고, 오염 내성이 없는 생물군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강도래나 하루살이 이런 종류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중간에는 자갈이 좀 작아지고 돌이 작아지죠. 잔자갈이 이루어지고 캐노피가 조금 더 이제 적어지죠. 그늘이보다는 햇빛이 좀 더 많아지는 곳.
이런 곳이라 할 수가 있고, 하천의 중류는 이제 모래라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느리고 오염의 내성이 강한 종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것이고, 햇빛이 많이 비치죠. 거의 그늘이 없다시피 하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이번 시간에 하천의 그 계곡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가지고 이제 지표 생물이라는 것도 설명을 했고, 거기에 주로 이제 그 곤충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차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